저희 부모님은 요양원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끝은 꼭 내 집이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건강하게 늙는다는 게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걸 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만난 장수 어르신들의 생활 속 비결을 바탕으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늙는 법을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솔직히 조금은 마음이 먹먹합니다. 몇 해 전, 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엔 어머니도 같은 요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두 분 다 평생 자식들 위해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몸이 안 좋아지시자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본인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때는 그 선택이 현명하다,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두 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 한쪽이 허전하게 비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요양원 침대여야만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속엔 한 가지 다짐이 생겼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을 저는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많거나 특별히 좋은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습관들, 생활 속에서 작지만 지혜로운 실천들을 꾸준히 지켜온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제가 직접 배우고 느낀 요양원 대신 집에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인생의 비결 7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삶에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제 어르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은 바로 소식, 즉 적게 먹는 생활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이종택 어르신, 올해로 92세인데도 병원 출입이 거의 없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은 항상 70~80%만 먹어요. 아직 좀 배고플 때 수저를 내려놔야 속도 편하고 하루가 가볍지요. 소식을 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위장이 덜 부담스러워지고 소화가 쉬워지며 노폐물과 염증이 줄어들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며 피부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몸이 빨리 지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많이 먹지 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은 만큼 몸은 더 많이 일해야 하니까요. 그럼 소식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저 한 번 덜 뜨는 습관. 배가 부르기 전에 딱 한 번만 덜 먹는 습관. 그 한 번이 내 몸을 덜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반찬을 작은 그릇에 덜어 먹기. 식탁에 반찬을 넉넉히 올려놓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소분해서 먹는 습관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셋째, 한 끼에 15분 이상 천천히 먹기. 천천히 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식하지 않아도 만족감이 생깁니다. 넷째, 배가 80% 찼을 때 수저 내려놓기.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멈춰라. 이건 어르신들 삶의 지혜이자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장수 식습관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식은 단순한 절식이 아니라 몸의 회복 시스템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을 줄이면 소화기관이 쉴 수 있고 그 힘이 온몸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건강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에 내 몸 상태를 잘 살피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품위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고기를 잘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더 잘 챙겨야 할 영양소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95세 김미자 어르신. 요즘도 하루에 계란 2개, 닭가슴살 1덩이, 돼지고기 수육을 꼭 챙겨 드십니다. 밥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나. 고기 한 점 먹으면 라디오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고 반찬도 만들고 하루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근육, 면역력, 회복력의 핵심 연료입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고기 자체보다는 고기와 함께 먹는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고기 먹고 밥 한 공기, 라면, 디저트까지 더하면 그건 당연히 건강을 해치는 식단이죠. 하지만 고기만 먹거나 또는 채소와 함께 먹는 식사는 금방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정말 고기가 건강에 그렇게 좋아요? 네, 고기에는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세포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 피로를 덜어주는 철분,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면역세포와 항체는 단백질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은 날은 몸이 가볍고 기운이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매일 고기만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단백질만 먹는 건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채소, 김치, 나물 등과 함께 섭취해 주세요. 섬유질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이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량이 유지되고 피부 탄력이 살아있으며 혈액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7, 8살 더 어려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50대로 보이던 분이 사실은 70대였다는 일화 낯설지 않죠?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모든 분에게 고기 식단이 맞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지속적인 소화 불량을 겪는 분,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의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두부, 계란, 생선과 같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 먹어야 하나요? 억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도 나에게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부담스럽다면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구이 대신 수육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화효소 보조제나 발효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고기를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먹을 때도 탄수화물 없이 소식으로 나에게 맞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활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손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90세 넘도록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93세 김순자 어르신은 아직도 청국장을 직접 띄우고 된장 담그기, 반찬 나눠주기, 김치 속 넣기 같은 일들을 매일 즐겁게 하며 살아가십니다. 실제로 손을 꾸준히 쓰는 습관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냥 손 좀 움직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예, 확실히 달라집니다.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두뇌의 전두엽과 감각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기억력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은 보이는 뇌라 불릴 만큼 신경세포와 연결된 뇌 부위가 넓습니다. 일상 속에서 손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뇌 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은 집중력을 높이고 손의 세밀한 조정력을 길러주며 텃밭을 가꾸는 일은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며 자연과 손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감각 자극을 동시에 줍니다. 또한 김치를 담그거나 된장이나 청국장을 손수 만드는 일, 그리고 반찬을 직접 만드는 과정은 우리 전통의 손작업이 가진 정성과 흐름을 따라가며 뇌를 차분히 깨우는 최고의 활동이 됩니다. 거기에 손편지를 쓰거나 종이접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손과 감정을 함께 사용하는 작업으로 기억력과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손이 바쁘면 머리는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억지로 쓰려 애쓸 필요 없이 손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일 때 뇌가 건강해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무언가를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일 때 뇌는 직접 명령하고 조율하고 피드백을 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뇌의 노화를 늦추고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주의사항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거나 완벽함을 요구하는 작업은 피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꼭 잘해야 한다,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손이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건 치유와 활력을 위한 활동이지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잘하려는 마음보다 즐기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완성보다 과정, 손을 꾸준히 기분 좋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몸을 움직이는 건 체력을 지켜주고 손을 움직이는 건 뇌를 지켜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반찬 하나 더 담고 바느질 한 땀 더 하고 흙 한 줌 더 만지는 것. 그게 바로 내 집에서 치매 없이 오래 사는 가장 손쉬운 실천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늙는다는 건 몸만 잘 돌보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관계도 함께 살아 있어야 우리는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8세 윤정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9시면 꼭 전화를 겁니다. 동네 친구 1명, 딸 1명, 그리고 교회 권사님. 그렇게 하루에 3사람과는 꼭 목소리를 나누십니다. 딱히 큰 이야기가 없어도 사람 목소리 듣고 나면 마음이 좀 풀려요. 어쩐지 몸도 덜 아픈 것 같고요. 그냥 말 한마디 나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대화는 우울감, 불면증, 치매 위험을 낮추고 대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위험도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고립감이 심한 노인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많이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고 정기적인 연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목소리를 나누기, 전화 한 통, 카톡 음성 메시지, 혹은 마트 앞에서 지인과 인사 나누기, 하루 한 사람과 대화하기만으로도 외로움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정기적인 모임 하나는 유지하기, 마을회관, 경로당, 교회, 탁구 동호회, 봉사단,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감각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사람, 좋은 대화만 남기기. 나이 들수록 에너지는 귀합니다. 불평, 험담, 소모적인 관계는 줄이고 따뜻한 말,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사람과의 연결을 지키는 게 관계를 통한 건강법의 핵심입니다. 이런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 평소 말수가 적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 대인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장기간 지낸 분, 이런 경우엔 가벼운 모임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고 처음엔 대화보다 같이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노후의 핵심은 좋은 밥상, 적당한 운동,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관계는 약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나를 기억해주는 시선 하나가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오늘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강법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천은 장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들, 아무리 잘해도 이 한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86세 유미자 어르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사 후엔 속이 더부룩하고 잠들기 전까지는 늘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김치, 나물, 두부, 된장국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고 밀가루와 설탕을 줄이기 시작하자 처음엔 밥이 체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던 증상도 사실은 장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식단을 바꾼 뒤에는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하고 개운해졌고 이 변화는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활력과 컨디션까지 달라지는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장 건강이 회복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훨씬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 모두가 다시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피로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장이 건강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장의 역할은 단순히 음식 소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죠. 장이 건강하면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염증도 줄고 피부, 기분, 심지어 집중력까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장이 망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장의 점막이 약해지면 음식 찌꺼기, 독소, 세균이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관절통,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만성 피로, 우울감, 자가면역 질환까지 몸 전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신호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 건강이 망가지면 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활동성이 떨어지고 자꾸 누워있게 되고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장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데 사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장의 건강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뭔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한 영양제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식탁 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장을 살리는 음식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고구마 같은 식재료는 장을 청소해주고 유익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 자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묵은지 같은 발효식품은 장 속의 좋은 균을 직접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매일 밥상에 이런 식품 하나만 올려도 장 속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장을 괴롭히는 음식은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제된 설탕, 흰 밀가루,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장을 지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며 좋은 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라도 바꿔보세요. 김치 한 젓가락, 요구르트 한 숟갈, 마늘 한 쪽, 고구마 한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3개월, 6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장이 편안해지면 머리도 맑아지고 감정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몸 전체가 안정감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산균 보충제는 꼭 먹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유산균은 매일 식탁에서 얻는 것입니다. 다만 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엔 보충제로 시작해서 천천히 발효식품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산균 보충제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니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부작용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고 식이섬유를 함께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설사와 변비를 자주 반복하는 분,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신 분,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아온 분, 이런 분들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일단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과 따뜻한 물로 장을 먼저 달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을 고치면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결국 먹은 대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먹은 걸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장이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줄고 일상을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몸이 됩니다. 결국 그게 요양원에 가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장을 지키는 일은 그저 소화만 잘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노후와 나의 생활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한 끼, 지금 한 입의 선택이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6번째 실천은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것, 바로 운동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9세 한경호 어르신. 젊은 시절엔 운동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매일 아침 집 근처 산책로를 20분씩 걷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프고 호흡도 거칠었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걷는 시간이 늘고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한결 평온해졌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운동이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장기 처방 가능한 생활요법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며 근육과 관절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우울감, 불면증,
집중력 저하 같은 정신 증상까지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무조건 가볍고 쉬운 것부터입니다. 집 앞 골목 10분 산책, 아파트 복도 왕복 걷기, 의자에 앉아 무릎 올리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이런 생활형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기분 좋게입니다. 계단 오르기나 등산도 괜찮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올라갈 땐 괜찮지만 내려올 땐 관절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를 땐 계단,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사항도 꼭 짚고 가야죠. 운동은 무조건 많이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 심장 질환 또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 과거 낙상 사고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걷기,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 중심으로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중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더 빨리 걷는 게 아니라 더 오래 걷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루 10분 걷는 습관이 1년, 10년 후 당신을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산책길에서 웃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7번째 실천은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우리 몸을 깨우는 작은 스트레스 방법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방법 중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강력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르메시스입니다. 호르메시스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렇죠.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호르메시스란 우리 몸이 아주 작은 스트레스나 자극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지고 회복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좋은 스트레스, 내 몸을 살짝 깨우는 불편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에 살짝 추운 공기를 맞으며 걷는 것, 하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 샤워 끝에 찬물로 마무리하는 냉수 자극, 평소보다 조금 더 가파른 길을 오르는 산책, 뜨거운 찜질방 뒤에 시원한 물수건으로 식히기, 이 모든 게 몸에 강한 손상을 주진 않지만 잠들어 있던 회복 시스템을 깨우는 자극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90세 박용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손과 발을 찬물에 씻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몸에 약간 찬 기운을 주면 피가 돌고 정신이 맑아져요. 하루가 훨씬 또렷하게 시작돼요. 이런 작고 반복적인 습관들이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깨우고 몸을 다시 젊게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거나 참고 굶는 것도 호르메시스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호르메시스는 고통이 아닙니다. 살짝 불편하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이 핵심입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은 오히려 몸을 해치고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즉, 즐기듯 할 수 있는 자극, 그게 바로 호르메시스입니다. 주의사항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다음과 같은 분들은 자극을 강하게 주지 마세요. 심장 질환이 있거나 냉증이 심한 분, 추위에 민감하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 고혈압, 심부전 등으로 혈압 조절에 민감한 분, 이런 경우엔 찬물 샤워 대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적응하거나 가파른 언덕 대신 평지 걷기처럼 내 몸에 맞는 선에서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약하자면 호르메시스는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드는 작은 연습입니다. 세포를 깨우고 면역력을 높이고 장수 유전자를 켜는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살짝 춥고 살짝 공복이고 살짝 힘이 드는 그 순간 우리 몸은 다시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깨우는 작은 자극들이 면역력을 지켜주고 근육을 살리고 생각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꾸준한 건강함이 우리를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 먹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건강한 노후의 조건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실천, 어떻게 들으셨나요? 뭔가 거창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도, 비싼 병원 치료도 아닌 삶의 방식, 생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밥을 조금만 덜 먹는 것, 고기를 겁내지 않고 적절히 즐기는 것, 꾸준하게 손을 사용하는 것, 장을 편안하게 해줄 음식을 먹는 것,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찬물 한 컵, 언덕 한 번 오르는 그 작은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억지로가 아니라 기분 좋게 해내는 것, 그렇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젊을 땐 일에 치여 중년엔 가족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뒤로 미뤄두고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남이 정해주는 요양원 침대가 아니라 내가 정한 집 안의 작은 소파에서 평온한 노후를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돈이나 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노후는 준비가 필요한 또 하나의 삶입니다. 그 삶이 존엄하고 따뜻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 한 가지, 하루 한 끼, 하루 한 번 걷기, 그 작디작은 실천이 당신의 10년, 20년 후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모든 건강 실천은 반드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오직 당신만이 가장 잘 알고 의사는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작은 지혜가 쌓이면 가족에게는 따뜻함이 되고 우리 인생에는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이 영상 꼭 한번 보라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바꾸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양원이 아닌 내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나의 집에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지혜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